사드 장비가 그제 밤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이제 막 부지 계약 마치고 공사도 시작되기 전인데 장비부터 들어왔다는 건 참 이례적입니다. 조기 대선을 고려해서인지 이 한두 달 안에 사드 체계가 완비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중국은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고 우리는 속전속결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먼저 가장 불안해하는 현지 주민들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의 박수규 상황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 집으로 귀가를 했는 상태입니다. 어젯밤에 한 11시쯤 돼가지고 예. 오늘밤에는 상황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시쯤에 헤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뭐 조금이라도 시작은 된 거예요?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군병력이 들어와서 예. 그 경계 철조망을 쳐놓고 경찰병력이 그 길목을 한 20개 중대 정도가 예. 막고 서 있는 상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분들이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이유는 장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장비가 예. 육로로 이송한다면 이 길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예상보다 지금 빨리 장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뭐라고들 하세요? 어이가 없죠. 분하고 원통하고 이 나란가 싶고 뭐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뭐 윤병세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인간들인가 싶고 뭐 하여튼 야당도 제비만 축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성주 뭐 김천 이런 데서 크게 반대하는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서 결국은 이쪽이 결정이 되고 저는 주민들이 승복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받아들여야겠다 마음을 접으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할 곳인데 예. 또 옳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건강에는 큰 피해가 없을 거다. 전자파도 다 실험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 주민들 걱정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3.6km 이내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 사드 앞부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전자파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체 실험 대상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던 이곳이 예.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돼버린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이 성주를 겨냥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건강 문제는 또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고 네. 일단 우리 마을이 갑자기 최전방이 됐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뭐 대략 따지자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한 240일 정도를 지내오면서 예. 성주에 사드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다. 네. 그런 사람은 저는 구미의 백승갑 의원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의 박수규 상황실장 주민을 먼저 만났고요. 계속해서 인제대 김현철 교수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지 이 갈등 상황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보죠. 김현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드 발사대 2대가 우리 국민들 모르게 도착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 땅을 다지기도 전에 들어온 것도 참 이례적이고 그걸 또 급히 공개를 한 것도 이례적이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뭐 부지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예. 이게 부품을 먼저 들어오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예. 그리고 이게 그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뭐 부지 공여 협상도 해야 되고요. 예. 또 그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은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의 논의 절차 이미 뭐 사드 배치한다 이게 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 야당을 비롯해서 예.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게 사드 배치라는 게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헌법 60조 1항에 보면은 이게 외국과의 어떤 이 조약이나 협정에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발사대부터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순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이렇게 순서를 막 어겨가면서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조기 대선 국면이 되기 전에 일종의 기정사실을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뭐 철회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단 장비 들여버리는 거예요. 뭐 대못받기란 표현 오늘 모든 언론이 다 썼는데 김현철 교수님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X밴드 레이더가 들어올 때도 그 절차가 있거든요. 또 유럽에서도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다 이게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중국 그렇잖아도 지금 보복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중국의 보복 압박의 강도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중국이 왜 저러나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묘사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이 사드 문제를 단순한 무기체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일종의 그 한미일 삼국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하나의 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들어온 거를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은 지금부터 앞으로 이 보복의 강도를 더 높여갈 문제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비도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제 중국이 포기하지 않겠는가. 들어왔는데 그만둬야지라고 접지 않겠는가 보복을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순진한 얘기입니까? 네, 이게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건요. 지금 사드가 레이더가 들어오고 포대가 한두 개 들어온다 하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 방어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방어망을 한번 설치를 하면은 그 촘촘하게 더 설치하고자 하는 속성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방부나 또는 일부 정치인들은 사드 한 포대 갖고 되겠냐. 그런 얘기 벌써 나오죠. 그렇죠. 하나만 하다. 이게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거는 또 육상뿐만 아니고 해상이라든가 공중이라든가 연계되는 망들을 계속 갖춰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게 들어왔다 그래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일종의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된 거다. 청취자 지금 백유선님도 사드로 북한 미사일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안보에 도움 된다면 100번이라도 설치해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가 하면 0819님은 무슨 순서가 필요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고 있는데 안보 생각해서 바로 지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들어오거든요. 왜 중국 눈치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드는 만능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 나갈 때 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드의 요격 미사일 범위가 40km에서 한 1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주에 이게 갖다 놓으면요. 수도권은 그 방어망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나왔었죠, 사실은. 논란 그렇죠. 한참 그거는 국방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드를 갖다 놓으면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터무니없는 그런 신념 수준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은 이걸로 부족하니까 여기도 놔야 된다, 저기도 놔야 된다 하면서 계속 무기들이 들어올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약고가 될 거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거고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한참 벌어졌던 건데 어쨌든 지금 무기는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반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국방부도 얘기하는 게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기정사실화를 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시도를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해소시켜버리면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면 사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필요 없는 상황이 될 테니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거를 막을 수 없다. 포기하고 방어망을 갖추겠다라는 것도 예. 굉장히 절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저는 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쉽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우리가. 아유, 그거야 뭐, 이 핵 문제의 역사가 20년 뭐 이상 됐지만, 예. 여러 가지 해결해봤던 경험들도 있고요. 이러한 핵 문제를 해결했던 또 외교적인 그 시사점도 우리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외교적 해법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예,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간다면은 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출구를 찾으면은 굳이 우리가 이런 그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시되는 무기 체계를 예.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철회하는 건 어떠냐, 이 사드 배치 계획을.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비현실적이라고 보세요? 한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드라는 게 예. 마치 한미 군사 동맹의 상징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맞아요. 한미 군사 동맹은 굉장히 넓습니다. 사드 말고도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트럼프 정부와 예.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저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제대 통일학부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발언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헌법재판소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어제 발표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어제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탄핵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라디오 재판정 탄핵에 관한 Q&A 1부터 10까지 사소한 궁금증들, 뭐 큰 궁금증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부터 소개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탄핵 Q&A 첫 시간 했잖아요. 3.1절에.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청취자 질문이기도 했는데, 파면이 결정이 되면 청와대를 바로 나가야 되느냐 이 질문. 근데 방을 언제 빼느냐 이 질문. 근데 이거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포털뉴스에 많이 본 뉴스 1위 했던 거 아세요, 두 분? 아우,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답이 뭐였죠, 손 변호사님? 그때 네. 우리 답이 뭐였어요? 청와대 언제 나가야 되나? 그 탄핵 소추 의결의 경우에는 예. 탄핵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단될 때 권한행사 정지되는 거지만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긴다. 즉시.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면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즉시 떠나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짐도 챙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할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원칙적으로는 그 즉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셨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이어서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면, 노 변호사님. 네네. 청와대에서 나갈 때 그러면 그 이사 비용은 누가 대주나? 실제로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누가 대줍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원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손 변호사님, 이것도 규정은 당연히 없겠죠? 글쎄요, 규정이 없나요?
있나? 없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파면돼서 나가는데 파면의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대통령 임기 만료의 경우나 네.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청와대 내부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임기 채우고 나가나 파면돼서 나가나 결국은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예, 끝나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이사라는 게. 그렇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그동안 재직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 질문은 어때요? 파면이 되더라도 호칭을 불러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연인이 됐으니까 그냥 C라고 붙여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그런 규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 대통령이 맞겠죠. 그렇죠. 탄핵이 돼도. 규정이 있죠. 있어요? 예,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약칭으로 전직 대통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2조에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거든요. 네. 따라서 설령 파면 결정에 의해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인 건 마찬가지고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일단 선출되었지만 공직선거법에 있는 뭐 선거소송, 당선소송 등에 의해서 이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당선되어서 재직하였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인 거죠. 자연인이 되든 파면이 되든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어쨌든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 사이에 이사 비용에 대한 청취자들의 답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문진호님 외에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가 대신 내줄 겁니다. 이런 답변을. 근데 최순실 씨 재산 지금 추징 보장 상태에 있어가지고. 몰수될 수도 있어요. 최순실 씨 재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답변 보내주시고 질문 계속 보내주세요. 그나저나 노 변호사님. 네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제 박영수 특검을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원래 제가 4시에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다른 방송 출연 때문에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특검님은 못 만났는데 특검 관계자하고 어제 하루 종일 중요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검팀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심기일전에서 공소유지에 힘쓰자라는 얘기가 사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사실은 그 오전에 우리 김영균 뉴스쇼에 출연했었던 이정원 변호사 이정원 변호사가 특별수사관으로서 어제 인터뷰를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특검팀 전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특검 끝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특검팀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있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실 그분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오후에도 여러 가지 일정을 같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약간 얘기가 두 가지로 갈렸어요. 내부에서도. 어떻게? 원래는 이제 특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게 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의견도 있었고. 이런 의견도 근데 있었고. 이정원 변호사가 어제 전혀 정말 뭐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많은 격려의 문자, 응원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박영수 특검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잘했어. 박영수 특검도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탄핵 후에 모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 문자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과 레인보우로 질문 보내주시면 돼요. 그나저나 손 변호사님. 네. 어제 선고일이 발표될 거라고 다들 사실은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믿었습니까? 왜 믿었냐면 아침에 기자들한테 문자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선고일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엠바고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고일이 며칠이다라는 문자는 아닌데 엠바고로 좀 지켜달라. 이게 왔다는 거는 뭔가 임박했다는 얘기고.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많은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그 관계자가.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근데 어제 발표 결과 안 났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죠. 사실 어제 저녁부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그 탄핵에 관해서 좀 기각이나 각하 쪽에 기운 그 헌법재판관이 계시다. 그분이 심리가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재판관 전원의 그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일을 아직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정했습니다. 나 마음 결정했어요. 이렇게 돼야 선고일이 잡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심리가 아직 더 해야 된다 심리. 네, 아직 심리가 다 이제 마무리되어야 그 다음에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탄핵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아직 재판은 끝났지만 이 재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아직 생각하는 중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그러면은 선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보통 이게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재판관이 다 충분하게 검토를 끝내야만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중대한 사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가능성이 하나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다 모든 언론이 다 3일 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규정 아니라면서요. 그거는 규정이 없는 거고요. 네. 그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선고기를 미리 지정해서 얘기해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할 때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였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13년 전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3일 전에 선고기를 지정했던 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일 전 정도가 유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19일 날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12월 17일 날 19일 날 선고합니다라고 이틀 전에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3일 전에 반드시 선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제 선고할지 정도는 말해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 3일 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13일 오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헌재에서는 그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 같은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선고 일정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취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임박해서 그래서 할 수도 있다. 네,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너무 7일에 선고일을 결정하고 그게 10일일 것이다. 그리고 대선은 5월 9일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측이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설령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도 언론 보도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그 선고일을 선고 직전에 결정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추세가 강하다고 하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0일, 13일 다 살아있는 거군요. 선거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평의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부지런히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평결, 즉 일종의 투표,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평결을 할 때 당연히 뭐 어떻게 의견 내라 이런 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걸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재판관이 얘기했다가 이거를 번복할 수는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의와 평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평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혹은 자유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8분이 모여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확정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용이다 각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단어를 써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뭐 인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내지는 뭐 각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미를 주고 여지를 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거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의견 교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뭐 한번 얘기를 했다가 번복하거나 바꾼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 만약 최종적으로 평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절차를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평결 한번 했으면 그거는 번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의 때는 얼마든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내 생각이 맞고 상대방 생각이 맞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의견을 조율하고 얘기하는 과정이고요. 평결이라고 하는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최종 투표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나면 그거는 이제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요? 일단 그 어느 말이 맞는지는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4조에 따르면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그 절차에 관해서 규정이 아주 세세하진 않아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 심판규칙 등을 참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그 재판 실무에 대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해설서가 있어요. 헌법재판 실무 제요인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해설서까지 다 보셨구나. 70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이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변호사님 그 부분은 좀 워낙 그 러프한 부분이라 놓치신 그런 것 부분이 같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설서를 보면 조금 더 보충이 된 할 수 있다. 번복할 수 있다. 이것도 이례적이긴 하네요. 네, 그런 일은 근데 거의 없는 것으로. 번복을 가능합니다. 할 수는 규정으로는 돼 있는 것으로. 네네. 그러면은 규정은 아니고 해설입니다. 해설로. 복잡해요. 현재가 쉬운 데가 아닙니다. 이런 궁금증도 하나 들어왔어요. 현재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형사 수사에서는 세월호 7시간을 특검이 못 밝혔거든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네. 근데 이게 지금 탄핵 리스트에는 7시간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특검이 못 밝힌 7시간을 가지고선 탄핵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가? 있죠, 당연히.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고 특히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권 유지 의무라고 하는 의무를 대통령이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못 밝혔어도 특검이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소에 제출된 양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비교 분석해 보아서 그 탄핵 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정말로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는지 또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의무 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청취자 김민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3가지 경우가 있죠. 기각, 인용, 각하. 지금 탄핵 반대 진영에선 계속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탄핵은 절차가 틀렸다.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민자님의 궁금증은 탄핵 반대쪽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판결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 결정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하고 변호사님들한테 지금 질문 주셨거든요. 손 변호사님.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제 ICJ라고 많이 알고 그렇게 줄여서 많이 부르시죠. 이게 하는 일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했던 그런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제4심이 아닙니다. 뭐냐면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고요. 따라서 국가 간의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해보자. 국가 간의 분쟁을. 라고 하는 것이지 한 국가 안에서 있었던 판결이나 결정 헌법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이분들 다 법조인이신데.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손은 자유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법률 문화 수준이 조롱당할 것이다. 조롱당할 거다. 굉장히 우려되고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요. 그 예전에 이제 터키인가 어느 나라에서 그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그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랬더니 그것은 너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럽 인권재판소에 그걸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재판소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은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예를 비추어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가 간의 분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게 위헌 소송이거든요. 국내에서 이제 위헌 소송. 이건 얘기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는 건가요? 위헌 소송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헌 소송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위헌 소송이 아니라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위헌 소송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건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이제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니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탄핵 판결에 대해서는 아닐 거다. 그렇죠. 그건 최순실 씨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변호인단에서 이거는 태생부터 위헌적이다 이렇게 손범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말했잖아요. 절차적으로 틀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양당, 그러니까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야당 추천 2명의 몫으로 그 중에 1명만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해서 특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문제였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좀 더 포괄적으로. 위헌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탄핵으로 인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난 뒤에
문제 있다라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그게 무슨 효력정지 가처분이든 위헌 소송이든 뭐든 제기할 수 있습니까? 뭐 제기는 가능하겠죠. 그게 결과가 각하든 기각이든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어디다가 합니까? 헌재에서 내린 결정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아까 지난번에 그래서 재심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같은 맥락이겠죠. 말하자면. 재심 요청. 뭐 그때 당시에 손범규 변호사가 또 그랬었나요? 재심이 가능하네. 뭐 9명이 안 하고 8명이 하면 문제가 되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리인 측의 손범규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때도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을 뭐 요청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칙적으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뭐 효력 집행 정지 이건 행정처분에 대한 거니까 안 되고요. 또 가처분 이런 것도 본안 소송이 존재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또 재심 청구 이거 역시 해석에 따라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헌 소송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상이 안 되거든요. 다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정치적으로 불복하겠다, 불복 절차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했을 때 효력을 유효성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세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불복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 승복하라니 우리가 무슨 노예냐? 라면서 불복을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정말 이제 불복하는 시위대가 나가서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때요? 네. 손 변호사님. 그 집회와 시위를 할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불복의 시위를 하되 평화적으로 하는 경우와 불복의 시위를 하면서 거칠게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죠. 우선 평화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습니다. 일단. 이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5조에 집회 시위의 금지 대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5조 1항 1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아예 금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탄핵 관련해서 탄핵의 효력에 불복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입니다만 불법적인 요소로 흘러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폭력행위, 모욕행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바로 돌입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도중에 그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관련된 뭐 게시물을 뭐 게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성을 견제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요점인 거죠. 그래요. 지금도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이 탄핵 Q&A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또 하게 될지 아니면 탄핵 여부가 가려진 후에 세상에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게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는 이번 주입니다. 두 분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오늘 정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담는 것으로 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들의 인권, 안전, 평등을 신장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우리 여성들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1년 전 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곳 강남역 10번 출구로 나가보시죠. 이번 역은 강남역입니다.
서울 도시에서 여자가 그렇게 화장실에서 됐다고 하는 자체가 불안해서 안 나오고 싶죠, 사실. 근데 그게 이슈로만 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그 시간에 있었으면 우리 딸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당장 일주일 전에 낯선 남자가 저를 따라오면서 아가씨 어디 가냐, 왜 도망가느냐 하면서 따라온 적이 있어요. 똑같은 능력의 남자가 여자랑 있으면 당연히 남자를 뽑잖아요,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나이도 있는데 결혼하고 막 바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저씨들이 많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고 임산부가 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약 좌석처럼 노약 좌석 일부러 사람들이 비워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날이 되면 너무나 두려워하고 막 뭐 천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할까. 동아리나 이런 거 면접 볼 때도 남자 우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왜 남자 우대 돼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저희는 웃으며 고객의 전화를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근데 저는 약간 여성의 나를 만든 것도 약간 뭐 어떤 거에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평소에 인식이나 뭐 그런 게 변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내 인생은 나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했지만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좋아져서 애기도 좀 마음 놓고 낳고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성들은 불안하고 이 사회 살아나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 호소입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로 위안 삼아야겠죠. 내년 여성의 날에는 좀 다른 이야기,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입니다. 청취자 0111님 또 2452님 등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탄핵 결정 여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다음 주 수요일 재판정 시간에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문자 꽤 많이 들어오고요. 사드 얘기 들으시면서 8672님은 남북의 짧은 거리에서 사드에 격추될 정도로 높은 고도의 핵미사일을 쏠 만큼 북한이 멍청할까? 과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는가? 혹은 로키드 마틴 살찌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가? 이런 문자 들어옵니다. 이석재님은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정권에서 속전속결하자고 이렇게 빨리 사드 장비를 들여온 거 아닐까요? 그런 문자도 주셨고, 6060님 미국이 자기 집 지키자고 남의 집 마당에다 말뚝 박는 셈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결정을 한 거냐, 특히 중국의 보복 보면서 뭐 중국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의 득실을 따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이니 콩팥, 심장, 이런 장기 이식 수술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지난 2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마치 장기를 이식하듯이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팔인 거죠. 우리나라에선 최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단 70여 건밖에 없는 사례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집도의는 경찰에 잡혀갈 것을 걱정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 우리나라 최초의 팔이식 수술, 그 집도의를 만나봅니다. W병원의 우상현 병원장 연결을 해보죠. 우상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퇴원을 하셨어요? 예, 퇴원해서 이제 재활치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세계에서도 딱 70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최초.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까? 심장 이식을 한다 이러면은 심장 근육 세포 덩어리를
동맥정맥만 연결해가지고 예. 다시 샥을 줘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거지만은 이 팔이식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고 감각을 돌아오게 하려 그러면은 각 손가락마다 굽히는 힘줄, 펴는 힘줄, 손목 굽히는 힘줄, 펴는 힘줄, 돌리는 힘줄 이런 것들이 20개 이상 필요하고 또 신경도 4개, 5개까지 다시 연결해야 되고 동맥, 정맥도 5, 6개 연결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냥 언뜻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이 손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얼마나 미세하게 움직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 수술 받은 환자분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팔을 다치신 거예요? 이 환자분은 30대 남자 환자분인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손 손목에서 절단을 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럼 본인 걸 갖다가 접합을 시도하셨을 텐데 안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다른 병원에서 이미 절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다른 치료가 없는지 상담을 했고 골수염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환자분께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이식도 있다. 예,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해주게 되었죠. 그래요. 얼마 만에 그러면은 이 이식 수술까지 성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다치고 나서는 2년 정도 됐고 2년 만에. 예, 2년 만에 된 거죠. 근데 이제 절단된 환자분들은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어느 정도 충격인지 모르는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평생 살다가 그 같이 해로하던 그 배우자가 죽었는 상황 이상으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도 30대인데 취직도 안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수술을 서두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 2년이나 걸린 건?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 많이 좋아졌지만은 내부에 숨어 있는 장기를 이래 주시는 거는 굉장히 활발한데 이 팔이 필요하다는 거를 심지어 의료진도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고 불행하게도 최근에 저희들이 몇 번이나 기증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수술 준비 다 했는데 이 팔은 못 주겠다. 내부 장기만 주시겠다. 이래서 또 수술이 취소되고 몇 번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의 장기인데도 팔은 유가족들이 팔은 좀 그렇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고인 가족분들께서 고인의 유지를 살려가지고 이 팔까지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장기 기증 운동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팔을 절단해서 기증한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니었을 텐데 한 분이 나서 주셨고 그래서 2년 만에 이식 수술에 성공을 하신 이거 뭐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도 한두 분이 아니셨겠는데요. 큰 수술이라. 그 저희들 전문의만 한 10명 정도고 다른 수술 도와주시는 분하고 합치면은 25분 정도가 10시간 정도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 25명이 와, 이게 어느 정도나 어려운 수술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분 그렇게 수술 받고 2년 동안 없던 팔을 되찾았을 때 와, 그분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 굉장히 어색해 하시죠. 없던 팔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대 근육을 튼튼하게 잘 묶어놨기 때문에 수술하자마자 손가락이 이렇게 굽혀지고 펴지는 거를 보시고는 너무 신기해 하시죠. 야, 그분 정말 기분이 어떠셨을까?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저희 의료진한테도 감사 인사를 많이 하셨고 거꾸로 저희는 장시간 수술 받았지만은 회복 잘 해주신 환자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환자분들 대상이 있었지만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하는 거를 보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지금 대기 환자 중에는 이게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은 사실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미세 수술이라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는 거니까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열심히 지금 재활도 잘하고 계신데 이제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서
팔 이식 수술에 우리나라 최초 성공한 분이 프로야구 시구. 예. 이거 멋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해보고 싶으시대요, 그분이.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회복 잘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찾으셨는데 집도인은 경찰에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 수술을 제가 준비해 온 게 그 2000년도부터니까 거의 17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현행 장기 이식법으로는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는 팔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팔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식 대상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수술이니까 의료보험에 코드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법적으로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 이 코드가 잡혀야지 환자분이 보험 처리를 받게 되고 안 그러면은 지금 수술하고 면역억제 치료제 약을 본인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보험이 되면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마 10분의 1 정도로 줄지 싶은데 그 법적인 행정적인 뒷받침 그리고 보험 코드에 등재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성공한 예가 없으니까 빠져 있던 거라도 이제는 이제 좀 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팔 잃고 다리 잃고 이런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는 수술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을 한 건데 선생님 이식 수혜자분이 프로야구 시구하러 가시게 되면 그때 꼭 가서 박수 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희망을 주는 의로운 의술 많이 펼쳐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팔이식에 성공했습니다. W병원 우상현 병원장이었습니다.